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백만장자와 청소하는 여자. 퍼스트 내셔널 뱅크 빌딩 3층에 백만장자가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계단을 이용했다. 한때는 가난했지만 이제 세계 정상에 오른 그는 오만하고 도도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매달 첫째 날에 사무실 임대료를 냈다 하지만 그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거나 복도 옆에 높이 매달린 유리창을 닦고 보일러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빌딩에 있는지조차 그는 의식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그들 중 누구에게 팁을 주거나 선물을 준 적이 없었다. 그 건물에는 복도와 계단을 닦는 가난한 여자가 있었다. 백만장자는 계단을 내려갈 때 종종 그녀 옆을 지나가기도 했지만 한 번도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높이 고개를 쳐들고 더 많은 사업에 대해 생각하느라 주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걸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청소하는 여자는 층계 중간쯤에 있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녀는 퍼스널 내셔널 뱅크 건물의 계단을 닦아 내려가는 중이었다. 계단 맨 위쪽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고 그곳에 네모난 크기의 노란 비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백만장자가 그만 그 비누를 밟고 말았다. 비누 위에 얹힌 그의 발이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올라가고 다른 쪽 발은 해 지는 서쪽으로 벌어졌다. 백만장자는 응격결에 계단 척칸에 주저앉았지만 마음먹은 대로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다. 애초에 아래로 내려가려 했었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이미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결과 그는 계단을 내려가긴 했지만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북을 치는 것처럼 계단마다 쿵쿵쿵 엉덩방아를 찢으며 내려갔다. 그리고 청소하는 여자는 그가 내려갈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으고 옆으로 공손히 비껴서 있었다. 맨 아래 계단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그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래서 빌딩 관리실로 전화를 걸어 청소하는 여자를 당장 해고하라고 호통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자기가 엉덩이를 찢으며 자빠진 이야기가 건물 전체에 퍼지리라는 걸 그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청소하는 여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그녀 옆을 지나갔다. 왜냐하면 누구도 다른 인간 존재를 무시할 만큼 그렇게 높거나 우월하지는 않으니까. 또 아주 평범한 청소하는 여자와 쓰다 남은 아주 평범한 노란 비누 하나가 사업상의 문제로 골똘한 백만장자의 마음을 순식간에 되돌려 놓았으니까. 윌리엄 E. 바튼. 어떤 외식. 가족 전체가 어느 날 저녁 외식을 나갔다. 메뉴판이 모두에게 돌려졌다. 8살 난 딸 몰리에게도 메뉴판이 주어졌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대화는 주로 어른들 위주였고 몰리는 무시당한 채 앉아 있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몰리에게 물었다. 넌 뭘 먹을 거니? 몰리는
핫도그와 콜라를 주문했다. 그러자 당장에 어머니가 말했다. 이에는 양념치킨과 당근과 감자튀김을 주세요. 아버지가 거들었다. 그리고 마실 걸로는 우유를 주시고요. 웨이터는 주문서를 작성해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몰리에게 물었다. 핫도그에는 케첩을 쳐줄까 아니면 게자를 쳐줄까?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다. 몰리가 얼른 말했다. 케첩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몰리는 가족들 모두에게 말했다. 그거 보라고요. 저 사람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토마스 윌록. 자물쇠가 필요 없는 물건. 남편과 나는 결혼하고 나서 2, 3주일 뒤에 어느 집 차고 세일, 필요 없는 물건을 차고에 내려놓고 파는 일에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가격은 $5였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자전거는 훌륭했고 타고 다니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탈 때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그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전혀 도둑맞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디에 세워두든 아무리 오래 있다가 들어오든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5짜리 자전거를 훔쳐가서 골치 썩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2해가 지나서 우리는 신상품의 자전거를 새로 샀다. 그것을 끌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우리는 자전거에 채울 자물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이 이런 걸까? 어떤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걱정해야 하는 걸까? 이제 그때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으며 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알 것만 같다. 역설적이게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은 자물쇠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다. 건강, 선택의 자유, 추억, 아름다운 순간, 사랑, 이런 것들은 자물쇠가 필요 없다. 낸스 코에이. 의심. 도끼를 잃어버린 농부가 이웃집 청년을 의심했다. 그 청년은 도둑처럼 걸었고 도둑처럼 말했으며 도둑처럼 행동했다. 미소 짓는 것도 도둑 같았으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것도 도둑 같았다. 청년이 상점을 가는 모습도 신문을 보는 모습도 신반을 꺾어 신는 모습도 농부에게는 모두 도둑처럼 보였다. 하지만 농부는 밭을 걷다가 그것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그 이웃집 청년을 보았을 때 청년은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독일의 우화. 성서의 값어치. 아나스타시우스 수사에게는 고급 양핀지에 서여진 귀중한 성서 한 권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담고 있는 이 성서는 값이 18펜스나 되었다. 한 번은 어떤 형제 수사가 그를 방문했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성서를 발견하고는 몰래 가져다 버렸다. 방으로 돌아온 아나스타시우스 수사는 성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형제 수사가 갖고 간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수사가 도둑질한 죄에 거짓말한 죄까지 저지를까 염려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형제 수사는 근처 도시로 그 양피지 성서를 팔러갔다. 그가 상인에게 16펜스를 달라고 요구하자 상인이 말했다. 나에게 그 책을 잠시 빌려주시오.
그것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확인해 보겠소. 상인은 성서를 들고 존경하는 아나스타시우스 수사를 찾아가 말했다. 신부님, 이 성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16펜스의 값어치가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나스타시우스 수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지요. 상인이 형제 수사에게 돌아와 말했다. 자, 돈을 받으시오. 이 성서를 아나스타시우스 수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좋은 책이라고 하시면서 최소한 16펜스의 값어치는 나간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 형제 수사가 물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입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까? 상인이 말했다. 예, 그분은 다른 말씀은 전혀 없었어서. 형제 수사가 말했다. 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팔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나스타시우스 수사에게 급히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책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아나스타시우스 수사는 끝내 그것을 돌려받기를 거절하면서 말했다. 형제여,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요. 그러니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져가시오. 형제 수사가 말했다. 당신이 이 책을 돌려받지 않으면 전 영원히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그 형제 수사는 평생 동안 아나스타시우스 수사와 함께 머물러 그에게서 배웠다. 머튼.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